자, 간편 객관식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부터 10회 객관식 문제풀이 강의를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기본 강의 때 기본서를 통해서 어느 정도 내용 정립을 했고, 무엇보다 지금부터 이제 중요한 것은 객관식 문제풀이를 통해서 어떤 쟁점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분량은 한 3, 40페이지 정도 나간다 생각을 하시면서 주요한 쟁점들을 다시 속가서 정리를 하실 필요성이 있어요. 아직까지는 40문항이 출제된다 하더라도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중요 부분 위주로 자, 기본서 토대로 그리고 어떤 문장들이 나오는지를 잘 파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계획서 같이 보시면요. 25일은 강의가 없습니다. 크리스마스 그 주차에 25일은 강의가 없고,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이제 강의 목표 좀 볼게요. 자, 문제풀이에 앞서 대략적인 핵심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 자, 요게 중요하죠. 대략적인 우리 내용을 점검을 하시고 그걸 가지고 이제 시험장 막판까지 계속해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10회차이기 때문에 하루에 3, 40회 정도 들어갈 것이고, 그리고 문제를 공부하는 방법과 관련돼서 잠깐 언급을 드리면, 자, 일단 기본서 예습을 먼저 한번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문제풀이로 복습을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3번 강의가 복습의 복습이 되는 거죠. 의문이 있었던 부분에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 의문을 여기서 해소를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꽉 찬 1회 독을 한 번 정도 더 돌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기본서랑 문제풀이를 거의 5대5 비율로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기본서를 최소한 한두 번 정도는 더 보셔야 돼요. 기본적인 내용 자체가 출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번 정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실게요. 자, 교재는 13페이지입니다. 13페이지. 자, 민법 총칙 20문항이 출제되고 제1장 보시면 자, 법원 파트가 지금 되어 있죠. 매년 한 문제씩 출제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난이도가 별표 3개고 틀려서는 안 돼요. 조문을 2개 가지고 있죠. 민법 총칙의 조문 하나와 1조, 그리고 185조 이렇게 두 가지를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문제가 같이 나올 수 있고요. 아니면 따로 나올 수 있는데, 자, 관련돼서 최신 판례가 한 번 더 나왔어요. 1조 관련돼서 최신 판례가 하나 더 나왔으니까 분명히 출제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1조 관련돼서 차근차근 정리를 해볼게요. 자, 민사에 관해서 자, 법률, 그리고 법률이 없으면 관습법. 자, 그리고 관습법이 없는 경우라면 조리인데, 자, 여기 조리에서 최신 판례가 나왔습니다. 전통적인 강좌는 법률과 관습법이죠.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의미의 법률도 들어가고 있다. 반드시 형식이 법률일 필요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명령, 규칙, 그리고 지자체 등의 조례도 같이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조례 등도 좀 광범위하게 들어가고, 무엇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도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법원이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관건은 여기 관습법이에요. 그렇죠? 관습법의 경우에는 명문의 규정에 3글자만 딱 되어 있고,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판례가 형성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판례 입장에서는 지금 거의 입법을 대체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엄격한 요건하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관습법은 성립 요건이면서 효력 요건입니다. 즉, 성립 요건 하나라도 무너지면 어때요? 효력도 무너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건 쪽에서 엄격한데 관행 더하기, 그리고 국민들의 법적 확신. 따라서 관행만 존재하고 확신이 없다 그러면 이건 어떤 거에 불과하다? 요게 바로 사실인 관습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관습이 과연 확신만 가지면 되겠는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헌법에 부합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즉, 전체 법 질서에 위반되면 안 되겠죠. 전체 법질서에 당연히 부합해야 되는 거고, 국민들 입장에서는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을 정도의 누가 봐도
국민주권주의 정당성. 그쵸. 정당성을 갖춰야 되고 합리성 역시 갖춰야 될 겁니다. 이게 바로 이제 국민주권주의와 관련된 내용이고 이게 이제 법치주의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게 무너졌을 경우에는 조리입니다. 사회 경험칙. 그래서 판례가 지금 조리와 관련돼서는 다양한 지금 내용들을 계속해서 출연시키고 있고 판례는 대법원 판례는 이거는 어떻다? 아직은 법원으로 못 들어옵니다. 법원으로 들어오지 못한다는 점. 그래서 이 정도의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내용을 한번 차근차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13페이지 지문 하나씩 다 보겠습니다. 01번. 출제 역시 1순위고요. 자,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자, 민법 제1조에서 말하는 법률은 과연 형식적 의미의 법률만을 의미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답니다. 넓은 의미예요. 출제자가 지금 형식 플러스 실질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아니다. 넓은 의미의 광의의 법률이다. 이런 표현을 쓸 수도 있습니다. 넓은 의미의 법률이라는 의미의 광의의 법률이 들어올 수 있고요. 그리고 2번 자 보세요. 삼권 분립을 강조. 이런 게 이제 기본 이론이라는 겁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린 거잖아요. 관습법의 경우에는 어때요? 입법을 거의 대체한단 말이에요. 입법자가 만들어주지 못했기 때문에 대법원 입장에서는 지금 입법을 대체해야 되니까 요건이 엄격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러한 관습법의 영역을 넓히면 법원의 영역을 넓히면 어때요? 삼권 분립이라고 하는 입법부는 국회, 그리고 사법부가 법을 집행하는 법원 이렇게 양분되어 있는 상태에서 우리 대법원께서 판례도 법원이다 이러면은 이건 문제가 있단 말이죠. 왜냐하면 판례는 계속해서 개별적인 사건마다 결론들이 달라질 수 있죠. 얘는 어떻다?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라는 겁니다. 법적 안정성보다는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개별적 타당성을 논하는 거죠. 이쪽을 논하는 거기 때문에 이게 법원이 돼서는 안 돼요. 어느 정도의 약속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하나마다 다 달라져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번에서의 키워드는 삼권분립 강조입니다. 삼권분립이 강조되다 보면 판례는 법원이 될 수 없고요. 자, 그 다음에 3번 대표적인 지금 명령이잖아요. 그쵸? 명령입니다. 형식은 지금 법률이 아니라 하더라도 명령의 경우라도 어떻다? 광의의 법률로서 법원이 될 수 있답니다. 특히 대통령의 긴급재정 경제명령은 형식은 명령이에요. 이 부분 하나 정리해 보겠습니다. 대통령의 국가 긴급권이라고 합니다. 어때요? 이분은 지금 또 삼권분립으로 치면 행정부잖아요. 행정부는 어때? 법이란 걸 만들 수가 없습니다. 다만 우리 대통령에게는 거의 극강의 권한이라고 하는 국가 긴급권을 주죠. 그래서 형식은 너희들은 명령으로 해 라고 얘기를 해도요. 이거 실질입니다. 실질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줘요. 오히려 이거에 저촉되는 기존 법률을 거의 배척해버리죠. 국가긴급권이라고 하는 건. 자, 그 다음에 4번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규칙 등도 역시 될 수가 있다. 넓은 의미다. 특히 지금 우리나라처럼 지방자치제도가 실시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지방자치권이 보장되려면 지방행정부의 어때요? 조례, 그리고 지방입법부의 조례 이런 것도 필요하겠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판례는 관습법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이게 특징인 거죠. 법률을 먼저 적용시키려고 하는 게 당연히 맞죠. 왜냐하면 법적 안정성이고 명문의 규정을 펼쳐봐서 법무부에 들어가서 내가 지금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러한 사건에 대해서는 이런 법률이 적용되겠구나 라고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렇다면 이제 대법원 판례가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 사안은 죄송한데요. 아직 관습법이 아닙니다. 그리고 관습법도 없다 치면 어떻다? 조리. 그래서 순서가 법,
관조입니다. 조심하셔야 되는 거 여기 법 들어갔어요. 그쵸. 관습에 머물면 안 됩니다. 관습에 머물면 우리 다음 문제에서 보시는 어떻다? 단순 사실인 관행에 불과하다. 그래서 5번에 보충적 효력입니다. 판례가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고요. 자, 그다음에 02번이죠.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구별입니다.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아니에요. 법원이 아니고 얘는 법률 행위 해석입니다. 키워드가 어디에 있어요? 행위 해석론에 있는 겁니다. 법규 해석이 아니라는 거예요. 즉 법률 해석, 법규 해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입법자들이 만들어 놓은 법률, 입법자들이 만들어 놓은 명령, 규칙 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석하겠다? 물리 해석하겠다. 논리 해석하겠다. 역사적 해석을 하겠다. 체계적인 해석을 하겠다. 그리고 이러한 법률이 추구하는 목적이 뭘까? 그쵸. 취지, 이걸 추구하는 해석을 하는 게 이게 법률 해석, 법규 해석이고 지금 내가 아는 이 행위가 어떠한 의미를 담고 있느냐의 법률행위 해석론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02번이고요. 자, 그럼 1번 볼까요?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법적 확신이 필요하다. 그쵸. 요 단어가 필요합니다. 국민적 합의라고도 하고요. 민의라고도 하죠. 왜 이런 게 필요하다? 결국 대한민국의 권력은 어디서부터 나온다?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자,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지금 제가 요거 설명한 겁니다. 법률행위 당사자 의사를 보충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어떻다? 법률행위 해석론이라는 겁니다. 지금 현재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서 사회 방향적으로 바라봤더니 어떻다? 너의 행위는 이렇게 해석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이하부터는 판례인데 여성은 종중의 구성원이 될 자격이 없다는 종래 관습법의 법적 효력은 이제 더 이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건 이따 판례 정의로 다시 한번 같이 해드릴게요. 그리고 4번 요게 185조와 관련된 겁니다. 온천에 관한 권리는 인정되지 않아요. 소유권이라고 하는 물건을 우리는 인정하고 있지 온천권이라고 하는 별도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 구간 문제예요. 여기서는 법률 보세요. 또는 관습법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는 관습법이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 말하는 법률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여기는 지금 광해 법률이었는데 여기는 진짜 형식적 법률 이거 말하는 거예요. 협의라고 하죠. 좁은 의미의 여기서는 법률이다. 왜냐하면 물권법정주의라고 하는 185조는 강행법규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요. 엄격하게 더 적용을 해야 된다라는 거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관습법의 존부는 법원이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기다리지 않고 법원이 직권으로 이를 확정합니다. 왜냐? 법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확인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는 3번 최종적으로는 법원이 확인합니다. 직권으로 판단한다라는 거죠. 확인을 해요. 그럼 확인을 하면 과연 이러한 관습법은 언제부터 효력이 있었는가? 효력 발생 시점 얘기하는 거죠. 효력 발생 시점은 당연히 여기죠. 국민적인 법적 확신이 있었던 대로 소급 적용되는 거죠. 법적 확신 시 소급 적용입니다. 그래서 판례도 당해 사건에 한해서는 당연히 소급 적용을 시키고 있죠. 그리고 나서 적용을 시키는 겁니다. 법원은 확인만 해줬을 뿐이다. 이 단어도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넘어가 보겠습니다. 03번 자, 1번 지문, 중요한 지문이죠. 자, 보세요. 사회생활규범이 관습법으로 승인되었다면 그것을 적용해야 할 시점에서의 전체 법 질서에 부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지금 딱 이 문장이 나왔네요.
다 AND 요건입니다. 헌법에 부합해야 되고요. 전체 법질서에 부합해야 되고요. 정당성과 합리성도 갖춰야 됩니다. 성립 요건 이꼬르 효력 요건이기 때문에 어느 하나의 요건이 무너지면 안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잘 나오죠. 2번. 벌써 두 번째 나왔네요. 법원은 관습법의 존부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당사자의 주장 증명이 없어도 관습법을 직권으로 확정한다. 계속해서 나오는 문장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관습법은 법령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것이기에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1번과 같은 내용이죠. 전체 법질서에 부합해야 됩니다. 결국은 관습법이라는 것도 어쨌든 우리 민법 사회에서 우리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법칙이긴 하지만 그래도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헌법,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법률에 저촉돼서는 안 되죠. 저촉되는 관습법까지 대법원이 만들었다? 그거야말로 삼권분립 위반이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이건 185조입니다. 또는만 조심하시면 돼요. 여기는 또는입니다. 여기는 또는이고요. 여기는 없으면이에요. 그래서 단어가 다릅니다. 누가 봐도 이거는 지금 보충적인 효력을 나타내고 있음을 뜻하는데 185조는 또는 이라는 단어를 써버렸기 때문에 과연 이거는 대등적 효력이 있다라는 것이냐. 일단 판례는 법률에 보충한다라는 겁니다. 당사자의 의사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5번. 강행규정 자체의 결함이 있거나 강행규정 자체의 관습에 따르도록 위임한 경우에 이 경우에만 어떻다? 사실인 관습의 법적 효력을 부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법률과 저촉되면 안 됩니다. 강행법규라고 하는 건 당연히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당사자의 사적 자치보다 강행법규가 우선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행법규 입장에서 결함이 생겼어요. 그걸 적용시키는 게 오히려 더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는 이제는 당사자의 의사가 보충이 돼야 되고 혹시라도 강행 규정에서 이건 너희들이 알아서 하렴, 관습에 따르렴이라고 하는 위임이 있다 그러면 그때서야 사실인 관습이 이제 법적 효력으로서 가능합니다. 자, 그다음에 04번 보시면 2019년 간평이죠. 자, 법원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은 자, 1번 정말 잘 나오죠.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형식적 의미의 법률뿐만 아니라 실질적 의미의 법률도 들어가고 명령, 규칙, 조례 등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다. 자, 그 다음에 2번 요것도 바로 185조와 관련된 겁니다. 분묘기지권 현재 인정되고 있죠. 우리 판례가 관습법상 분묘기지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미리 알아두시면 좋고요. 그리고 3번 판례는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을 구별합니다. 보세요. 그쵸? 제가 CF로 걸어놨죠. 단순 관행에만 머물면 어떻다? 이거는 사실인 관습이다. 근데 관행 플러스 법적 확신까지 들어간다 치면 이건 이제 관습법으로 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그리고 4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게 나왔을 때 까탈스러운 거죠. 상급법원 재판에서의 판단은 해당 사건에 관하여 하급심을 기속한다. 지금 요거 얘기하는 거예요. 판례는 법원이 아니라 그랬어요. 그렇지만 어떻다? 지금 당해 사건은 우리 재판이라고 하는 건 1심부터 2심까지, 2심부터 30까지, 즉 하나의 사건이 3번에 걸쳐서 판단을 받게 됩니다. 자, 이 경우에 3심이라고 하는 대법원이죠. 대법원 입장에서 너희들 다시 판단해 보렴 이라고 하면서 어때요? 당해 사건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려요. 그리고 그걸 돌려보냅니다. 하급심으로 돌려보내는 걸 환송이라고 해요. 다시 판단하렴. 이 경우에 어때요? 2심이라고 하는 환송법원은 당연히 상급법원의 의견을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 의무인 거죠. 법원이다라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상급법원 판단을 존중해주자. 이걸 우리는 기속
조직력이라고 합니다. 법원성을 인정한 게 아니라 법원조직법에서 기속력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 아까 말씀드렸던 헌법재판소의 결정 역시 어떻다? 민사에 관한 것이라면 민법의 법원으로 됩니다. 왜냐하면 민법과 관련돼서 헌법재판소에 올라갈 수 있죠. 법률이 위헌입니다. 그럼 헌법재판소가 위헌이다 라고 결정이 내려지면 그건 어때요? 더 이상 우리 민법에서 적용되는 법원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은 법률 폐기 효력이 있기 때문에 법원성을 띠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적극적으로 어떤 걸 만들어내는 건 아니죠.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법률을 폐기하는, 즉 법률로서 적용시키지 말아라 라고 하는 소극적 의미입니다. 밑에다가 법률 적용을 배제하는 소극적 의미 이렇게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적극적인 의미라기보다는 적용하지 마세요. 법원으로서 작용시키지 마세요. 이런 느낌의 소극적 의미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05번 보시면요. 자, 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번 사회구성원인 관습법으로 승인된 관행의 법적 구속력을 확신하지 않게 된 때에는 또 요거 없어졌다고 얘기를 하죠. 하나라도 무너지면 어떻다 뒤에 관습법은 효력을 잃습니다. 그리고 2번 일단 건너뛸게요. 3번부터 봅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주장 증명을 기다림이 없이 관습법을 직권, 잘 나오죠 확실히. 직권으로 조사 확정하고 4번 우리나라가 가입한 국제조약은 일반적으로 민법이나 상법 또는 국제사법보다 우선적으로 적용된다. 어떤 것도 들어간다? 당연히 국제조약도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국제조약도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어요. 바로 여기서 이제 세 번째죠. 국제조약이라든지 일반법규,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다시 여기로 올라가죠. 이렇게. 법원이 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한 법칙으로서의 효력이 있다. 자주 나오는 문장이었습니다. 자, 2번을 건너뛴 이유는요. 요게 지금 또 정답 지문이었어요. 그러니까 헌법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헌법에서는 두 가지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어요. 기본적인 내용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헌법에서는 어떤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가? 헌법에서는 두 가지입니다. 과연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사법체계라든지 공법체계에 대해서 우리는 어떤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이냐. 제도적. 그리고 이런 제도 하에 국민들은 어떤 권리들을, 어떤 내용들을 누릴 수 있는가. 우리는 그걸 기본권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제도와 기본권을 헌법에 다 담아둘 수 없어요. 그쵸? 그래서 어떻다? 법률이라는 걸 만들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헌법을 최상위 법규로 해서 법률이 만들어지는 거고 관습법이 만들어지는 거고 조리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기본권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법률에서 어떤 파워를 국민들에게 부여합니다. 이제 국민이란 단어가 여기서는 개인, 인으로 바뀌죠. 국민이 이제는 인으로 바뀝니다. 개인, 자연인, 법인 이런 개념으로 바뀌어요. 이분들에게 부여된 힘을 우리는 따다당 권리라고 하죠. 그러니까 헌법에서 직접적인 어떤 파워가 생긴다? 이것도 있을 수 있지만 법률이라는 중간 매개체를 통해서 파워가 부여되는 것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두고 헌법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기본권이 지금 직접적인 효력이 발생된다. 그게 바로 직접 적용. 아니다. 법률을 통해서 나온다. 그러면 이제 법률이란 걸 통해서 나와야 되니까 간접 적용이죠. 간접 적용입니다. 오히려 이게 예외 현상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헌법에서 직접적인 효력을 부여한 건 몇 개 안 됩니다. 대표적인 게 명예훼손 이런 거예요. 언론 출판, 명예훼손과 관련된 내용들은 직접적으로 명예훼손하지 마세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의 명예권이 헌법상 직접적으로 보장되어 있죠. 그거 아니고서는 대부분 법률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구현된다라는 겁니다. 예를 들면 우리 수험생분들이 혹시라도 나중에 토지와 관련된
관련된 공무원 쪽으로도 임용을 노려보실 수 있겠죠. 공무단위니까 법률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조만간 선거도 있겠죠. 선거권 어때요? 법률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공직선거법이라고 하는 중간 매개체 다 법원이 되겠네요. 그쵸. 그리고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2번을 보시면 헌법의 기본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된다. 아니죠. 오히려 반대로 얘기했죠. 특별한 사정이 있어야 직접 적용된다라는 건데 그 특별한 사정은 헌법에서 직접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라는 겁니다. 자, 밑에 2번 해설을 간단하게 한번 볼게요. 자,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보세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고는 헌법에서 이건 직접 적용하세요 라고 하는 걸 제외하고는 사법상의 일반 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750조, 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 판례로서 환경권이란 게 있어요. 지금은 이제 일반 이론이 나왔으니까 대표적인 거, 아하, 환경권이란 게 있구나. 환경권과 관련돼서 우리가 물권에서 공부를 하죠. 오히려 대표적인 생활 방해 요런 게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쾌적하게 생활할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고요. 층간소음을 어떻게 해결할 거야? 이런 것들로 해결하시라는 거죠. 이런 걸로. 그래서 대표적인 거 하나 알려드렸으니까 혹시라도 이제 이런 것들이 시험에 출제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다음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실게요. 자, 06번입니다. 박스형이 나왔죠. 박스형의 경우에는 지문이 3개 정도밖에 안 되니까요. 하나, 둘, 셋 차례대로 보시면서 속어법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박스형의 경우에는 속어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한두 개, 정확하게는 2개 정도만 알아도 풀 수 있는 내용들이 있겠죠. 자, 민법법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자, 기억입니다. 헌법에 의해 체결 공포된 민사에 관한 조약은 민법의 법원이 된다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럼 보세요. 기억 지문이 X니까 기억을 지어볼까요? 1번 지워지죠? 3번 지워지죠? 5번 지워집니다. 무려 3개나 지웠고요. 그러면 2번, 4번에서 니은은 공통이니까 D급만 보면 되잖아요. 그쵸? 자, D급 보겠습니다. 관습법은 법령에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 아까 나왔던 그 단어 계속 나옵니다. 저촉되지 않는 한 법칙. 자, 그럼 이제 니은으로 가볼게요. 관습법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다? 확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07번. 자, 올해 기출이었습니다. 오지선다형으로 나왔었는데 185조랑 같이 나왔거든요. 1조 185조. 자, 1번 지문 또 봅니다. 민법 제1조에서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한 민사에 관한 법률은 민법점만을 의미한다. 이제 어떻게 표현을 바꿔버렸어요? 형식적 의미의 민법을 이렇게 바꿔버리잖아요. 민법 전이다. 이게 바로 법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단어들이 이제 조금씩 출현하게 된 겁니다. 즉 개념 요소를 내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형식적 의미의 민법은 민법전 말하는 겁니다. 실질적 의미의 민법은요. 굳이 민법전이라는 형태로 있지 않다 하더라도 민사에 관한 것이면 법원이 된다라는 거고요. 2번. 자, 민법 제1조에서 민법의 법원으로 규정한 관습법에는 사실인 관습은 포함이 안 되죠. 얘는 어떻다? 법률행위 해석 기준인 것이지 법원이 아닙니다. 우리 민법은 대법원 판례가 정확하게 구별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공부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3번 규칙 다른 거 흔들리지 마시고요. 규칙도 어떻다? 될 수 있다. 형식은 중요하지 않고 민사에 관한 것이다. 요게 중요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잘 나오네요. 국제조약은 민사에 관한 것이라도 법원 될 수 있다. 여기 있습니다. 그럼 정답은 5번이네요. 그쵸. 올해 기출은 5번까지 잘 들어갔어야 했겠네요. 자, 5번은 물권 파트에서도 다시 한번 복습을 하는 문장이고요. 시험에 자주 출제됩니다.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이니까 아직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어요. 등기를 넘겨받지 못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 민법이 소유권이라고 하는 물건을 취득해야 할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X예요. 그러므로 소유권에 준하는 관
관습법상의 물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엄격한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밑에다가 이렇게만 써주시면 됩니다. 형식주의. 뒤에서 다시 한번 복습을 할게요. 형식주의다. 등기라는 공시 방법을 갖춰야 됩니다. 물건의 배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거 내 거야. 그걸 증명하는 서류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국가가 전반적으로 나서서 공시제도라고 하는 등기 제도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상문제 08번 한번 보실까요? 자, 1번. 민사에 관하여 법률의 규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하고 땡이죠. 법, 관, 조. 이런 순서대로 가시면 됩니다. 2번. 헌법에 의하여 체결 공포된 조약이나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 하나 더 등장했죠? 조약, 국내법, 그리고 이 조약에 국제법규도 지금 하나 더 넣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3번. 당사자의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임의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으니까 관습에 따른다는 요게 사실인 관습 규정이고요. 그 다음에 5번.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이죠. 요게 이제 조리와 관련된 판례인데 판례 정리 좀 이제 하고 우리 법원 파트를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1조 파트는 마무리 지겠습니다. 내년에도 당일 출제가 예상될 거고요. 첫 번째가 종중의 구성원입니다. 비법인 사단 파트에서도 출제될 수 있죠. 바로 종중이라고 하는 건 법인 중에서도 자 비법인 사단이고요. 자, 종내 남성 한정했습니다. 안 된다라는 거죠. 종래 남성만을 한정한 것은 어디에 어긋난다? 헌법이라고 하는 최상위 법규인 평등원칙 평등권 침해된다. 그래서 판례가 변경을 했는데 문장 조심하셔야 돼요. 남녀, 여성 들어갔죠? 그리고 성년이어야 합니다. 미성년자 안 돼요. 미성년자는 안 됩니다. 그리고 당년입니다. 그 어떤 뭐 가입 의사, 의사 표시 이런 것들 필요 없어요. 가입 의사 필요 없습니다. 이런 거 필요 없이 그냥 당연 구성원이 돼요. 이제 문제는 여기에 대해서 대법원 판례가 그렇다면 이거 관습법으로 만들어야 될까? 조리로 만들어야 될까? 아직은 조리다 이랬습니다. 바꿔내는 포인트가 아직은 법적 확신까진 안 갔답니다. 그냥 사회 경험 법칙상 당연하지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일반 국민들에게. 자, 여기까지가 일단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판례인데 최근에 어떤 판례가 나왔냐면요. 타 영역에서도 이미 다 뿌려졌거든요. 그래서 한 문장 정도가 출제가 가능한데 제사주제자입니다. 제사를 누가 주도적으로 지낼 거냐. 바로 제사 주제자라고 하는 거예요. 제사 주제자. 우리가 사극 드라마 보면 주상 이러잖아요. 제사를 주재하시는 분. 그리고 특히 왕들이 종묘사직을 굳건히 하고 이런 표현 많이 쓰죠. 태정태세 분단세 위패가 모셔진 곳 종묘사직이죠. 거기는 왕들만 들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아, 바로 그런 걸 얘기하는 거구나. 이 제사 주제자가 종래 자 보세요. 협의입니다. 그리고 협의가 없으면 자 보세요. 장남이 없으면 장손, 장손이 없으면 장녀. 그러니까 어느 정도 얘를 통해서 남녀 평등성을 맞춰준 거예요. 그쵸? 남녀 평등성을 맞춰줬는데 이게 08년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2023년이죠. 15년 지난 현재는 아 이거 안 된대. 15년이나 걸린 거예요. 자 보세요. 협의 이거는 똑같이 지켜줬고요. 협의는 똑같이 지켜줬고
이제는 장남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여전히 남성 우월적인 게 있잖아요. 왜냐하면 협의가 대부분 안 될 거예요. 진짜 직계비속이라고 하는 상속인들끼리는요, 상속 분쟁이 엄청나게 심합니다. 형제자매라고 해도 피를 나눈 형제자매들이라 하더라도 그냥 돌아서면 남이라는 거예요. 그걸 대법원이랑 입법자들도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야, 이거 바꾸자. 근데 보세요. 장남, 장손으로 가면 또 남녀평등에 어긋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바꿔버렸죠. 남녀불문. 남녀불문. 그리고 가장 위험한 문장이 이제 나옵니다. 적서불문이요. 어떤 문장인지 아시죠? 적자냐 서자냐. 우리가 홍길동전에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적법하게 적자. 그죠? 정모에서 태어난 아이든 그리고 서자든 불문하고 최근친 연장자입니다. 요거 하나만 챙겨주세요. 최근친의 연장자. 오히려 이게 우리나라 사회에 조금 더 맞죠. 예전 시대부터 돌아가 보면은 그쵸. 연장자 우선시 해줬단 말이죠. 종중 파트도 봤더니 연고 항존자 요런 단어를 썼어요. 연고 항존자. 연령이 가장 높고 학렬이 높으신 분을 우선시켰단 말이에요. 오히려 그게 우리 관행이라든지 사회 경험칙상 오히려 타당해.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남녀불문, 적서불문 어떻다? 최근친의 연장자가 바로 제사주제자가 되겠다라고 하고 이건 이제 이번에 만들어졌으니까 조리다 라고 얘기를 친절하게 얘기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판례 정도는 반드시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잘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4번 보겠습니다. 공동선조와 성과본을 같이 하는 후서는 보세요. 성별의 구별 없죠. 남녀 불문입니다. 자, 그리고 뒤에 조심하셔야 되는 거 성년이에요. 요거 바꿔낼 수 있는 포인트 미성년. 그리고 뒤에 보시면 당년이죠. 바꿔낼 수 있는 포인트가 지금 여기도 나왔습니다. 여기도 있고요. 가입 이사 필요가 없고요. 뒤에 그리고 아직은 뭐다? 조리입니다. 교수님들이 타 영역에서 이걸 가장 많이 바꿔내요. 관습법이다 땡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판례는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이 제사 주제자와 관련돼서는 우리가 물권 파트에서도 보잖아요. 그리고 물건 파트에서도 보죠. 이분이 유체 유고를 승계받는단 말이에요. 그쵸?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유체 유고를 모셔야 되니까 바로 이거 결정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했다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의미 있는 판례고요. 판례가 이것까지 언급을 했다라는 게 그렇죠. 이것까지 언급을 했다라는 게 특이합니다. 서자는 안 된다. 이렇게 출제될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18페이지부터는 물권법 법원인데 185조입니다. 바로 요 구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법률의 경우에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이니까 큰 문제가 안 됩니다. 이건 우리가 물권법 파트에서 학습을 하게 될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오히려 대법원이 관습법인 거 아닌 거 요거 판례 정리가 필요한 거죠. 아까 봤다시피 온청권 인정 안 된대요. 인정 안 되는 것. 온청권 안 된답니다. 사도통혼권 안 된대요. 그리고 요거 잘 나오는 거 관습상의 물권 요런 거 안 된답니다. 우리 미등기 양수인 내지는 미등기 매수인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등기제도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읽어봅니다. 09번에 1번 또 나왔네. 보세요. 온천수에 관한 권리 X 온천권 필요 없습니다. 관습상의 물건이 아니라 상린관계상 공용수 또는 생활상 필요한 용수에 관한 권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냥 소유권으로 넣어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내가 땅을 샀습니다. 토지를 구입했죠. 이 토지에 건물을 지으려고 땅 정비를 하다 보니까 그렇죠. 토지 정비를 한번 하다 보니까 여기서 온천수가 나왔어요. 그럼 온천권이라는 걸 굳이 인정할 필요 있나요? 여기에 있는 거죠. 소유권은 위, 상, 아래, 하에 미칩니다.
그러니까 온천권이란 걸 굳이 별도로 인정해서 굳이 또 공시 방법을 마련하게 하는 번거로움을 피할 수 있었다. 그리고 2번 또 나왔네요. 미등기 무허가 건물 양수인에게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법상의 물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3번 별표요. 법정지상권에서 나옵니다.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이라고 해서 중요한 문장이고 우리 뒤에서 제대로 공부할 거니까 지금 가볍게 볼게요.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 키워드 잡으시면 됩니다.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 이 문장이 나왔다. 뒤에 관습법상 법정지상권 안 나옵니다. 그렇죠? 법정지상권에서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도인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논거는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매도인은 건물을 팔았잖아요. 그쵸? 지상권이라고 하는 건 개념 요소만 알고 계시면 돼요. 지상권이라고 하는 것은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땅, 토지를 사용하는 거예요. 근데 매도인 입장에선 어떤가요? 건물 소유 목적이 있어요? 팔으셨는데? 매도인은 처분했죠. 이게 없잖아요. 그쵸? 처분함으로써 어떤 게 없다? 건물 소유 목적이란 것 자체가 없는데 이 사람에게 토지 사용권을 인정할 실익이 있다 없다? 없다. 인정 실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인정할 이유가 까닭이 없는 거죠. 일단 요 정도 개념 정리만 해두시고 법정지상권 가서 다시 한번 일러드릴게요. 자, 3번 다시 한번 문장 보시겠습니다. 미등기 건물을 대지와 함께 매도하였으나 대지에 관하여만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가 경료된 경우 매도인에게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말씀드렸던 사도통행권, 이용권 이런 것들 안 됩니다. 없어요. 일반 주민들이 다른 사람 공동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 자유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 이용권은 관습상의 물건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도통행권이랑 잘 나오는 게 근린공원 이용권이에요. 요런 단어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변, 이웃, 그쵸? 근린공원 이용권. 인정되는 순간 뭐 남의 땅 멋대로 지금 밟고 지나가겠다라는 거죠. 당연히 있을 수 없다라는 거고, 자, 그게 또 5번과 연결지어지네요. 도로가 개설된 후 장기간에 걸쳐 일반 통행에 제공되어 왔고 공로로 통하는 유일한 것일지라도 관습상의 통행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사도 통행권이란 건 인정되지 않고요. 결국 이런 것들은 다 어떻다? 법률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거고, 특히 사도 통행권을 굳이 인정할 필요가 없는 이유는 우리가 물권 영역에서도 볼 건데요. 물권 중에서도 소유권 부분에서 이걸로 규율을 어떻게든 하겠다라는 거죠. 주의토지 통행권이라고 하는 상린관계로 규율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소유권의 한 내용으로서 처리할 수 있는데 그와 별개의 물권을 인정하면 또 공시방법 등 다양한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번. 자, 조심하셔야 되는 문장 나왔네요. 1번. 물권은 명령규칙으로는 안 됩니다. 진짜 여기는 엄격해요. 얘는 물권 법정주의라고 해서 강행 규정입니다. 그래서 물권을 한정시켜놔요. 우리나라처럼 토지라든지 재화가 그닥 많지 않다. 특히 땅이 좀 좁다. 땅덩어리가 영토가 딱 넓지 않은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가 대놓고 토지라든지 건물이라든지 우린 두 가지 물건을 보잖아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이 공부하시는 건 앞으로 얘네 둘일 거고, 간평과 관련해서는 토지 간평 쪽에 조금 더 포커스가 맞춰져 있을 수 있는데 현재는 얘도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등기부 두 개를 우리 수험생분들이 보실 수 있어야 된단 말이야. 토지 등기부 하나, 건물 등기부 둘.
그리고 혹시라도 을구란이라고 하는 등기부 뒷장 넘겨봤더니 저당권이라든지 제한물권 등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정도는 보실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건물은 변론으로 하고 이게 엄청나게 지금 한정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국가가 직접 관리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헌법에서는 대놓고 토지와 관련된 규정들을 많이 규제하고 있고 법률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바로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민법은 관습법에 의한 물권 성립을 부정하지 않죠. 바로 물권 또는 관습법.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금 이런 것들은 인정 안 되지만 우리가 앞에서 봤다시피 어떤 것들은 인정되고 있다. 1번 자 분묘기지권입니다. 내년 출제 1순위예요. 역시 항상 중요합니다. 그리고 법정지상권이죠. 이것도 뒤에서 다시 공부할 내용입니다. 이 두 가지는 아주 핵심적인 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가지를 확실하게 물권으로서 파악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3번 물권법정주의는 강행 규정입니다. 제가 써놨죠. 강행 규정이에요. 절대적으로 준수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따라서 이에 위반된 법률 행위는 무효입니다. 무효란 말 알아주시고 그 어떤 효력도 발생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즉 법률 또는 관습법이 인정하지 않은 물권을 저랑 우리 수험생분들이 사적자치라고 하는 의사표시 합의로 만들려고 합니다. 안 돼요.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사인과 관련된 통행권, 사도통행권이라고 하는 것 인정되지 않고요. 자, 그 다음에 5번 보시면 확실하게 잘 나오죠. 교수님들 지금 가장 좋아하는 문장인 거 맞습니다. 이게 이유가 뭘까요? 지금 미등기 양수인 나왔거든요. 특히 건물이에요. 지금 제가 이걸 괜히 써드린 게 아닙니다. 토지와 관련돼서는 국가가 직접 관리하기 때문에 미등기 토지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근데 건물과 관련돼서는 이거는 지자체 사무란 말이에요. 지자체 사무기 때문에 개인들이 건축 신고를 안 하고 짓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국가 입장에서는 관리 대장이라든지 이런 것들만 처리를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신고 없이 자기 땅에 건물 짓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어떻다? 얘는 미등기 무허가 건물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부터 시작되는 거죠. 이런 기본기들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아하, 미등기 무허 건물은 다수 존재할 가능성이 있구나. 내 땅에 내가 건물을 짓겠다는데 누가 말려요? 아무도 못 말리지. 자기의 재산권을 행사하는 건데. 그리고 나서 이걸 처분합니다. 그러니까 미등기인 상태로 처분이 되죠. 양수인 입장에서도 매수인 입장에서도 그래 굳이 뭐 등기하지 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왜냐면 등기부를 창설하려면 등기부 관련돼서 비용도 많이 들고 절차도 까탈스럽단 말이에요. 여러 가지 증빙 서류 등도 다양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 귀찮다 이거야. 그래서 야 우리 그냥 하지 말자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께 어때요? 야 그럼 그거는 너희들이 자의로 오히려 국가가 보호해주고자 하는 정책적인 등기 제도를 스스로 배척한 거니까 안 쓴 거잖아요. 활용 안 한 거죠. 근데 이분들에게 꾸역꾸역 소유권이란 걸 주면 될까요? 안 주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 주겠다라는 겁니다. 대신 니들 소유권은 없다잉 라고 얘기를 해버리는 거죠. 소유권은 없다.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암기하고 들어가셔도 되고요. 저처럼 이렇게 아하 이해하고 들어가셔도 됩니다. 미등기 무허 건물은 많이 나올 수 있다. 이게 국가사무가 아니다 보니까 강제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입니다. 관습법과 사실인 관습의 비교. 자, 1번. 관습법은 성문법의 보충적 효력이죠. 보충입니다. 없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그래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성문법이 존재하는 경우라고 한다 그러면 관습법은 거진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성법 적용이죠. 그래서 성법이 없는 경우에는 관습법이 나오는 거고요. 반대로 성문법도 있는데 관습법이 나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왜냐? 그게 대표적인 법정
법정지상권입니다. 법정지상권은 우리 명문의 규정에 있거든요. 근데 그 명문의 규정만으로는 어때요? 커버가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례가 계속해서 법정지상권을 내어드리는 거고요. 얘도 마찬가지죠. 얘도 마찬가지죠. 다만 이제 분묘기준권과 관련돼서는 현재 장사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건은 얘예요. 법정지상권도 입법을 할 필요성이 있겠는가. 그래서 이제 관습법 마무리 졌으니까 한 문장 더 챙겨갑니다. 따라서 조심하셔야 되는 문장이에요. 이 단어를 헷갈려 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법원에서의 관습법, 아이고, 시험에서 중요한 건 맞죠. 시험에서 중요한 건 맞지만, 이걸 지금 현재 우리 일반 사회생활 관계에 눈으로 바라보면, 성문법이 발달되면 관습법은 당연히 축소입니다. 이유가 뭐죠? 보충효니까. 이제 성문법이 나서겠다라는 거잖아요. 관습법도 그동안 고생했어. 이제 집에 들어가. 라고 돼버리는 겁니다. 폐기죠. 관습법이 대놓고 성문법에 의해서 폐기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단어들 조심하셔야 돼요. 관습법 중요하지 라고 해서 역할 기능이 증대되고 있다. 땡입니다. 성문법이 출현하는 순간 관습법은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자, 공동선저와 성가본을 같이 하는 미성년자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꿔내는 것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3번. 관습법이 성립한 후 사회구성원들이 그런 관행의 법적 구속력에 더 이상 법적 확신을 갖지 않게 된 경우 그 관습법은 법적 규범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확신이 꼭 필요하고요. 성립 요건이자 효력 유지 요건이라 그랬고요. 그 다음에 4번 사실인 관습은 법원이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법령이 아니라는 거고요. 법칙이 아니라는 거고요. 뒤에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함에 그친다. 이 당사자의 의사 보충이 바로 어떻다? 법률행위 해석이라는 겁니다. 행위 해석.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할 때에는요. 반드시 이게 존재하거든요. 아무런 생각 없이 어떤 행동 등을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무릇 인간이라 함은. 자, 그리고 자 5번입니다. 또 나왔네요. 지금 거의 한 4번째 등장했죠.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매수인은 그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치지 않아도 소유권에 준하는 관습상의 물권을 취득하지 않는다. 지금 단어가요. 계속 요런 단어로 나오거든요. 관습상의 물권 안 준다 이러거든요. 판례가 또 표현 하나가 더 있습니다. 요런 표현도 알아주세요. 사실상의 소유권이란 것도 안 주겠다 이랬어요. 같은 말이죠. 결국 관습상 물권을 안 주겠다라는 건 소유권을 안 주겠다는 말이니까 사실상의 소유권도 당연히 줄 수가 없습니다. 등기제도 때문에 그런 거고요. 자,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20페이지 01번부터 다시 한번 제 2장 파트 가볍게 보도록 하겠습니다.